네, 이번 주 시작되는 중국의 양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찰력 그러면 이분이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고 오신 넥타이가 스튜디오에 꼭 봄이 온 것처럼 오늘 시장도 엄청 좋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궁금하죠? 네, 어려운 분 모시고 저희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일단 엑기스 있게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회 관전 포인트와 더불어서 양회 그러면 살짝 관심받게 있긴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지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작년 연말에 이미 금년도 그림을 냈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안정에서 안전까지 같이 들어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안정이나 안전이 도대체 뭐냐고 그럴 때 중국의 GDP는 고용 지표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GDP 수준은 과연 얼마냐? 이게 이번 아마 그 양회의 최대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GDP 수준이라 글쎄요. 시각에서는 뭐 일면에서는 5%다, 5.5%다. 숫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 좀 있을까요? 심리적 마지노선보다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목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금년에 대졸자가 1,070만 명으로 역사상 최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먹물 실업자가 많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게 모든 나라의 특징인데, 네.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이제 그 GDP를 해야 되냐 그러면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한 220만 정도예요. 그렇게 보면은 5.5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럼 금년도 중국의 아마 정책 목표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블룸버그나 외신에서 뭐 금년도 1분기 성장이 1%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과장이라고 그럴까? 그렇고 중국은 뭐 사회 동원력, 집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한 번 잡은 목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하죠. 그래서 한 그런 정도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바오리오라 그래서 꼭 6%가 붕괴되면은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좀 낮아진 건가요? 5.5%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전에는 뭐 바오 8, 바오 7, 바오 6 뭐 계속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중국 정부 이거 엉망이다. 계속 정책을 이제 바꾼다. 어떻게 바꾼 거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고용 유발 개수가 이게 100만에서부터 220만 원까지 22만까지 올라오면서 네. 그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고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말씀하신 예를 들면 바오 리오, 바오 8, 바오 7은 그 당시에 이 고용 유발 개수하고 곱해보면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용 유지하기 위한 성장률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바오 5%. 미니멈인데 예. 그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면 5.5 정도랑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양회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중국 쪽의 고심도 좀 커질 것 같거든요. 중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두 가지로 그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이 우크라이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가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안전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은 결국은 뭐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이 이제 자금 유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위안화 강세가 뭐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이제 높은 수준까지 왔고, 또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뭐 언론에서는 뭐 중국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부동산 위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마니, 외국인 자금은 계속적으로 순유입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 증시의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단 기업별로 봤을 때는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네. 이제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의 경우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피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위안화가 이제 안전 통화가 된 것 같다. 참 고무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쎄요, 특히 한국인들은 이거 중국과 대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시기가 빨리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대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계하고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는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어디로 가 있냐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도 아니고 또 나토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을 해서 지켜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만하고 미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건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1979년에 수교를 하면서 그 대만과는 이제 국교를 단절하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국내법으로 아주 이제 묘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만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하면 꼼수. 그래서 국제법이 아닌 미국 법으로서 이것을 규정을 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다르는데 첫 번째는 이 대만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판매한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전투기를 수십 대씩 판매한 게 바로 이 규정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력에 의해서 대만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에는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건 뭐냐고 그러면 중국이 무력으로 공격할 시에는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중국 증시 전략 얘기해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중국에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섹터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릴지. 그래서 뭐 이번 양회를 하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 봐서는 증시를 볼 때 그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거나 육성하려고 하는 섹터들이 그게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OC. 인프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프라가 그 디지털 인프라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를 집어넣냐면 최근 한 6, 7년 동안에 51조 정도를 넣었어요. 많은 건가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28일 날인가 중국이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서쪽으로 옮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75조를 넣어요. 네. 반도체 굴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소비 그리고 미중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IT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부동산의 그 규제 해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아마 중국 증시를 보는데 중요한 업종일 것 같고 지금 곡물, 뭐 비철금속, 또 철광석 이런 가격들의 급등은 이제 그것을 원재료로 쓰는 쪽은 이것은 원가 압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아마 1분기, 2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아마 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 양해 이후에 중국 증시에서도 옥과석이 상당 부분 구분될 거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망 분리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졌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된 건데 그렇게 되면 달러 결제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그 돌파구를 뭘로 찾을 거냐고 그러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십스망이라고 위안화 결제 통화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15년에서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그 위안화 강세의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러시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팩트를 체크하면 큰 힘 발휘 못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화를 결제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또 기관들을 보면 1,200개 정도밖에 되질 않고 거래 대금을 보면 스위프트의 한 8% 내외예요. 아주 마이너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위안화 결제망에서 위안화 이외 통화로 결정되는 게 80%가 넘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스위프트망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이 위안화 이외의 결제를 스위프트방을 썼을 때 그 미국의 제재를 바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고 미국, 중국의 은행들이 그 러시아에 결제를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립서비스의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제 통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의 지금 에너지부를 그 사주는 것, 뭐 이런 정도지 적극적으로 그 러시아를 지원해줘서 러시아 경제가 이것이 서방의 제재를 벗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은 아마 만들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디지털 위안화라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었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이런 칩스 부각으로 인해서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이나 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전체 뭐 10년 이상 해왔지만 네. 그 위안화의 세계 통화 결제 통화 비중은 3.6%, 3.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위안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그 절대 규모가 미미하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도전하거나 이제 잡아들일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네. 그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人民币의 그 암호화를 어떻게 했냐고 그럴 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블록체인으로 이제 암호화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전자화폐를 완전히 썼을 경우에 유사시에 그것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는 국부가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이 뭐 일상생활에서 몇만 원 정도의 이 결제에 그 이런민비를 쓰는 것이지 정상적인 금융거래 여기에서 기업거래 여기서는 절대 쓰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는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진정한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화폐로서는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역시나 이제 연습 게임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이번 주 시작되는 양회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